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심리적 서스펜스의 거장인 미국의 토마스 쿡입니다. 작가는 1947년 미국 엘레바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소설을 썼으며 그중 많은 책이 심리적 서스펜스와 깊이 있는 서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글은 종종 죄책감, 기억, 인간관계의 복잡성이라는 주제를 탐구합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지옥으로 돌아온 소녀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식, 죄책감, 그리고 과거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지옥으로 돌아온 소녀, 토마스 쿡. 그녀는 17개월간 살았던 허물어져가는 브롱스 아파트에서 발견되었다. 지하층에다 작은 창문 두어 개만 겨우 있는 집이었는데 커튼을 드리워 더 어둡게 만들어 놓았다. 너무 캄캄해서 처음 도착한 경찰은 전등 스위치를 찾아 헤매느라 여러 번 넘어질 뻔했다. 마침내 하나 찾았지만 알고 보니 전구가 다 빠져 있었다. 천장과 욕실, 형광등까지 전부 다. 나중에 이웃들은 한 달 넘게 그녀 집에서 불빛 하나 새어나오는 걸 못 봤다고 경찰에게 말했다. 오래전 내가 얼핏 보았던 그 끔찍한 파괴적 성향이 마침내 그녀를 온전히 집어삼킬 만큼 크게 자라난 모양이었다. 오브라이언 형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부패된 시신의 상태며 이웃들이 냄새로 알아챘다는 사실 등 우울한 세부 사항을 알려주었다. 그러고는 나더러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저 일반적 규정을 따르는 겁니다.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걱정하실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날짜와 시간을 정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매덕스 문제를 해결하러 여기 와 있다. 예전에 자주 그랬듯이. 자, 이 아가씨와의 관계가 어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브라이언 형사는 인사를 하고 내가 그의 책상 옆 금속 의자에 자리를 잡자마자 물었다. 어조는 평이했지만 관계라는 단어에는 뭔가 불순한 뉘앙스가 있었다. 어릴 때부터 알았었습니다. 나는 말했다. 얼마나 어릴 때죠? 우리랑 살러 왔을 때 한 10살이었죠. 24년 전 헬스 키친에 아직 지옥이 좀 남아있을 때였다. 성인용품과 대실 호텔, 46번가와 8번 에베뉴 모퉁이에서 호객하던 생기 잃은 매춘부들. 이제는 전부 극장과 레스토랑이고 전세버스가 코네리컷과 뉴저지에서 온 돈 많은 노인네들을 내려놓는다. 한때는 주위 환경이 나쁠지언정 사람들 사는 동네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관광지다. 우리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오브라이언 형사가 뭔가 수상쩍은 것을 캐묻듯이 물었다. 내가 그 아이를 학대했을까? 그래서 그녀가 어둠에 빠져들었을까? 다행히 나는 그게 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내랑 저, 그리고 우리 딸 라나요. 매덕스보다 딱 1살 어리죠. 나는 그에게 말했다. 매덕스는 우리랑 거의 1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우린 그 애를 계속 데리고 있을 참이었어요. 라나는 늘 언니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해보니까 우리는 그런 애를 데리고 있을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애란 말씀이시죠? 나는 딱 떠오른 단어는 피했다. 위험한 아이. 힘든 아이요. 나는 말했다. 아주 힘든.
그래서 나는 그 애를 편모와 난폭한 오빠가 있는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 후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 반갑지 않은 손님이 되돌아온 것이다. 그러면 애초에 어떻게 선생님 댁에 살러 오게 된 겁니까? 오브라인 형사가 물었다. 그의 어머니랑 우리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요. 나는 말했다.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지만 매덕스가 2살 때 죽었죠. 아무튼 그 어머니가 실직을 했어요. 우리는 잘 해나가고 있었던지라 매덕스를 뉴욕으로 데려와서 우리 딸이 다니던 사립학교에 보내주겠다고 했죠. 그 애한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거든요. 오브라이언의 표정이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대신, 하지만 그 대신 매덕스는 시체 안치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럼 뉴욕에 와 있던 건 아셨습니까? 형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어머니가 재혼해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어요. 그 뒤로 소식이 끊겼고요. 마지막으로 들은 건 중서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후엔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나저나 무슨 일을 했었나요? 건힐 로드에 있는 식당 계산대에서 일했습니다. 형사가 말해주었다. 매덕스는 아주 똑똑했어요. 나는 말했다. 뭐든 할 수 있었을 텐데. 형사의 눈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다고 말하고 있었다. 대단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날려버린 똑똑한 아이. 나는 계속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다 죽었습니까? 전화상으로는 시체가 발견됐다는 말씀만 하셔서요. 외관상으로는 영양실조입니다. 형사가 대답했다. 약물이나 폭력의 흔적은 없고요. 그는 몇 가지 질문을 더했다. 내가 지난 몇 달 사이 매덕스에게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가족들 연락처를 아는지, 의례적이라고 그가 말한 질문들이었다. 나는 물론 솔직히 대답했고, 그는 내 답변을 잘 들어주었다. 몇 분 후 그가 일어섰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든 씨. 그가 말했다. 말씀드렸듯이 경찰서에 와주십사 부탁드렸던 것은 그저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 성함이 나와서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어떻게 제 이름이 나왔는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가끔 선생님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형사의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덧붙였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이죠. 나는 말하고 일어나서 문으로 향했다. 매덕스의 삶이 그렇게 일찍 그리고 그렇게 불행히 끝난 것은 유감스러웠다. 그러나 그녀를 돕고자 했던 노력을 마침내 접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그녀가 정말이지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음을 되새겼다. 그러자 그녀의 모습이 생생하게 뇌리에 떠올랐다. 빗속에서 공항에 타고 갈 택시를 기다리던 어린 소녀. 1시간 정도 후에 탑승구로 향하면서 나를 뒤돌아보고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만 미안해요 했던 것이 그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정확히 뭐가 미안하다는 거지? 나는 그 순간 그런 의문이 들었다. 그때쯤에는 그녀가 고백할 잘못이 워낙 많았으니까. 시신을 봤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는 없었어. 건물 관리인이 이미 신원은 확인했으니까. 당신 이름이 나온 게 희한하네? 제니스가 말했다. 걔가 당신 얘기를 했다는 게. 아내와 나는 앉아서 와인 한 잔을 나누며 매덕스와 살대와의 딴판인 42번가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고 12층 우리 집 발코니 아래로는 사람들이 브로드웨이를 향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분명
라이언 킹을 보러 가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다. 걔가 뉴욕으로 돌아왔었구나. 제니스가 마치 철학자 같은 그녀 특유의 상념에 잠긴 어조로 말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불길한 생각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잭!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 애가 혹시 우리를 지켜봤을까? 그럴 리가 있나? 나는 그렇게 말하고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등을 도로 기대고 긴장을 풀려 했다. 하지만 한때 우리가 같이 살았고 지금도 나와 제니스가 살고 있는 건물 근처에 매덕스가 진을 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내의 의심이 놀랄 만큼 마음에 걸렸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 애가 무슨 복수 계획이라도 품고 뉴욕으로 돌아온 걸까? 내가 그 애를 돌려보낸 일을 마음에서 떨치지 못했을까?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사이 그걸 내 탓으로 돌리게 되었을까? 걔가 근처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뭔가 오싹해. 제니스가 말했다. 그랬다는 증거는 없어. 나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갑자기 어딘가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매덕스의 모습이 떠올랐다. 유령처럼 섬뜩한 얼굴을 하고 야자수 화분 뒤에서 증오에 찬 눈으로 나를 응시하는 모습. 제니스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나저나 라나가 전화했어. 매덕스 얘기 내가 해줬고. 라나는 이제 결혼해서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살고 있었다. 손자 2명은 라나와 매덕스가 다녔던 엄청나게 비싼 사립학교에 다닌다. 학창시절 라나는 거의 어려움이 없었고 매덕스는 도둑질, 부정행위, 거짓말까지 온갖 문제를 끌고 다녔다. 당신이 휴스턴에 가 있는 동안 라나랑 만나서 식사 한번 하기로 했어. 나는 말했다. 제니스가 미소 지었다. 부녀간의 근사한 외출이네. 잘 됐네. 그녀는 길고 편안한 숨을 들이쉬었다. 인생의 걱정거리라고는 놀랄 만큼 적고 자기 일을 좋아하며 딸과 잘 지내고 결혼 생활도 기대만큼 평탄한 여자. 그런 아내라면 이 모든 것이 위기에 빠졌던 한때에 대해 모르는 게 낫다. 라나가 내 생각보다 더 충격받더라고. 제니스가 말했다. 그 애는 언니를 원했잖아. 기억나? 그리고 물론 매독스가 그 언니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라나는 외동으로 잘 자랐어. 나는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을 실은 우리 딸이 살아있어서 다행인 거고 매덕스가 우리와 함께 살았던 1년은 특히 라나에게는 위험한 시기였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 조심했다. 매덕스를 데려온 우리가 참 순진했어. 제니스가 말했다. 어린 여자애를 엄마한테서 살던 동네에서 학교에서 떼어내 데려와서는 그냥 그 모든 것에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했다니. 그녀의 시선이 헛웃은 강 쪽으로 향했다. 어떻게 그 애가 그냥 고마워할 거라고 여겼나 몰라. 그건 사실이었고 나도 익히 알고 있었다. 태어나서 9년 동안 매덕스는 힘겨움과 불확실함, 혼란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 애가 그 모든 끔찍한 불균형을 가졌을 거란 생각을 어째서 하지 못했을까? 당신 말이 맞아. 나는 조용히 말하며 잔을 비웠다. 그러면서 매덕스가 커튼 뒤에서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길고 날카로운 칼을 들어올려 나를 공격하는 사이코적인 꿈을 갖고 뉴욕에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다. 그리고 또한 달리 어쩔 도리가 없고 점차 엉망이 되어가는 삶 속에서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일종의 해답처럼 느껴졌을 게 분명한 젊은 여자에 대한 나 자신의 편집증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리려 애썼다. 그녀에 대한 기억을 우리 인생의 불편한 에피소드 정도로 치부하려고 애썼다. 펠컨 아카데미에 수없이 불려갔던 것, 매덕스가 행동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번에야말로 퇴학당할 거라는 경고를 들었던 것도. 너 정말 퇴학당하고 싶은 거야? 한 번은 야단치고 나서 그렇게 물었다. 그 애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난 문제만 일으키네요. 정말 그랬고 그대로 두었으면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리라고 나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허드슨 강 위로 해가 저물어 가던 그날 저녁, 제니스와의 짧지만 불안한 대화 이후로 나는 매덕스를 뇌리에서 몰아내는데 거의 성공했다. 그녀에 대한 기억은 점차로 희미해지다가 마침내는 누구나 살아가다 겪는 불쾌한 기억 중 하나가 될 운명이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브롱스에서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안에는 쪽지가 들어 있었다. 그 쪽지에는 이러한 말이 적혀 있었다. 매덕스가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물건이 있습니다. 시어라는 사람이 쓴 쪽지였고 매덕스가 남긴 게 뭔지는 모르지만 가져다 주겠다고. 혹시 더 알고 싶다면 전화해서 약속을 잡으면 된다고 했다. 나는 사흘 후 동네 와인바에서 그를 만났다. 솔직히 말해 교도소 체력 단련실에서 근육을 키웠거나 머리를 자기 이니셜 모양으로 깎았거나 아니면 공항 금속 탐지기에 걸릴 만큼 혀와 눈썹에 잔뜩 피어싱을 한 남자를 예상했다. 내 생각에 매덕스는 그런 범죄형에 끌렸을 것 같았다. 대신 나온 사람은 말을 조곤조곤하게 잘하는 젊은 남자였다. 매덕스는 저희 건물 입주자였어요. 내가 자기 소개를 하고 나자 그는 말했다. 매덕스를 발견한 건물 관리인인가요? 아니요, 그 건물이 제 겁니다. 시어가 말했다. 한순간 나는 매덕스에 밀린 집세를 내게 되는 건가 싶었다. 가끔 매덕스하고 얘기를 나눴죠. 그가 말했다. 매덕스가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복도에서 만나거나 마당에서 마주칠 때면 잡담을 하곤 했어요.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덧붙였다. 매덕스는 집세를 몇 달치 선불로 내고 관리인에게 자기가 한동안 집에 없을 거라고 했어요. 관리인은 매덕스가 그렇게 집을 비운 줄로만 알았고 그래서 모습이 안 보여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더군요. 계획했다는 소리네요. 나는 말했다. 죽으려고. 그래 보입니다. 시어가 대답했다. 마침내 누군가를 죽이긴 했군. 나는 생각했다. 시어가 테이블에 냉장고 자석을 놓더니 내 쪽으로 밀었다. 이게 매덕스가 선생님께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미녀와 야수. 나는 조용히 말했고 매덕스가 이런 골동품을 갖고 있었다는데 그리고 무슨 희한한 이유에서인지 그걸 내게 남기고 싶어 했다는데 놀랐다. 매덕스하고 내 딸을 그 공연에 데려갔었죠. 알아요. 시어가 말했다. 매덕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대요. 선생님께서 그 자석을 사서 자기 손에 꼭 쥐어주었던 걸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매덕스 말로는 선생님께서 다정하게 애정을 담아 그렇게 하셨다더군요. 나는 자석에 잠깐 눈길을 주었지만 손을 대지는 않았다. 보아하니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얘기를 한 모양이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행히도 그 애를 자기 어머니한테 돌려보내야 했어요. 나는 불쑥 말하고 자석을 집어들어 천천히 돌렸다. 그 애는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덧붙였다. 학교에선 부정행위를 했고, 아니, 최소한 그러려고 했어요. 물건도 훔쳤고. 그게 죄악은 아니었지. 나는 생각했다.
이 모든 얘기가 시어에게는 놀라운 모양이었다. 매덕스가 무슨 연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홀랑 넘어간 것 같았다. 매덕스는 내게도 똑같이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때쯤에 나는 이미 그 애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애를 돌려보낸 거예요. 나는 말했다. 분명 본인도 계속 돌아가고 싶었을 거고. 시어는 한동안 조용하더니 말했다. 아니요. 매덕스는 남아있고 싶어 했어요. 아마 아주 마지막에 가서는 매덕스도 정말로 우리와 있고 싶었겠지.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려 들었으리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어쩌면 바로 그게 매덕스가 그날 밤 지하철역에서 그런 짓을 한 이유였는지도 모르고. 뭐든 하고도 남을 내었지요. 나는 시어에게 단호히 말했다. 그 시점에서 나는 시어에게 전부 털어놓을까 생각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시어는 냉장고 자석을 고갯짓으로 가리켰다. 아무튼 이건 이제 선생님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걸 어쩌려고? 미녀와 야수 냉장고 자석을 보여주자 제니스가 물었다. 특유의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떠는 신용을 하면서. 꼭 무슨 비난하는 것 같네. 갑자기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마지막으로 날 욕먹이려는 수작인 거야. 나는 말했다. 자기를 돌려보낸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지만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한 건 다 본인 탓 아니야? 나는 격하게 고개를 내저었다. 이제 그냥 더 이상 생각 안 할래. 나는 바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어째서? 내게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 무엇을 배우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였다. 그래서 내가 매덕스를 이 가족에 맞아들여서 뭘 베풀고 싶었는지를 매덕스가 알기나 했는지, 내가 자기를 위해 애쓰고 결국 포기하고 만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꼈는지 궁금해졌다. 매덕스가 죽은 지금 어떻게 그 의문을 풀 수 있을까? 어디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답은 암울하지만 간단했다. 다음날 나는 불홍수행 지하철에 올랐다. 매덕스는 그랜드 콩코드 근처의 오래된 건물에 살았다. 나는 오브라이언 형사에게서 주소를 받았는데 그는 다른 중요한 일들에 정신이 팔려 스스로 굶어 죽는 여자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시어는 앞마당에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매덕스의 아파트는 이미 세줬습니까? 나는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혹시 봐도 될까요? 그럼요. 시어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는 벨트에 달린 열쇠 묶음에서 한 개를 빼냈다. 내일 매덕스의 짐을 치우러 올 겁니다. 일기나 뭐 그런 거 있었나요? 편지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매덕스는 소지품이 많지 않았어요. 그 말은 확실히 맞았다. 그녀는 참으로 간소하게 살았다. 사실 구질구질한 살림살이를 보아하니 물건들은 거의 거리에서 주워온 것 같았다. 부엌에는 이 나간 접시들이 있었고 침실에 덩그러니 놓인 매트레스 위에는 시트와 수건이 흐트러져 있었다. 우리와 살 때 매덕스는 정리에는 게을렀는데 그런 성격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저번에 얘기한 그날 말인데요. 나는 매덕스의 아파트를 둘러본 다음 시어에게 말했다. 미녀와 야수를 보러 간 날, 왜 그날이 평생 가장 행복한 날이었는지 그 이유도 말하던가요?
시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날이 매덕스에겐 대단한 의미가 있었던 건 분명해요. 나는 그날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고 맨하탄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거듭해서 떠올렸다. 그날만 떠오른 게 아니었다. 그 전에 힘겨웠던 몇 주. 매덕스가 뉴욕에 잘 적응하고 펠컨 아카데미에서 성공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녀의 앞길이 라나만큼이나 행복하게 이어지리라는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기도 떠올랐다. 처음에 매덕스는 최대한 착하게 지냈다. 비록 나중에 돌이켰을 때는 속이 훤히 보이긴 했지만 그 애는 제니스의 음식 솜씨를, 라나의 머리카락을, 내 모나폴리 게임 실력을 칭찬했다. 학교 첫날에 그 애는 열의가 넘쳐 보였다. 심지어 교복조차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특별해진 기분이에요. 그 애는 그날 아침 그렇게 말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경우에 그 애가 늘 써먹었고 내가 진짜로 여겼지만 곧 그게 아니었음을 알게 된 그 미소. 하지만 그 암울한 깨달음은 느리게 찾아왔고 학교 첫날 매덕스와 라나를 스쿨버스에 태워주고 신나게 손을 흔들면서 나는 이제 딸이 둘이 되었고 둘 다 착하다고 확신했다. 매덕스의 아파트 구경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니스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아내가 들어왔을 무렵에 나는 발코니에 와인을 들고 앉아 있었다. 해는 이미 져서 그녀는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했다. 오늘 브롱스에 갔었어.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매덕스 아파트에. 그녀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당신이 실패해서 그 애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잭. 그녀는 조용히 말하고 돌아서서 방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아내가 옷을 벗고 구두를 벗어던지고 장신구를 챙겨 넣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어 샌들 발소리가 들리면서 그녀가 자기 몫의 와인을 들고 다시 발코니로 나왔다. 그래, 거긴 왜 갔어? 아내가 물었다. 나는 그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었고 지금도 그럴 마음이 없었다. 그냥 궁금해서 나는 말했다. 뭐가? 매덕스가. 나는 대답했다. 그 애가 혹시라도. 나는 하려던 말이 바보같이 느껴져서 멈췄다. 그래도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는 없었다. 좀 나은 사람이 되었을까 해서. 제니스는 어리둥절해 보였다. 걘 우리를 떠났을 때 겨우 어린애였어, 잭. 그녀가 말했다. 다 성격이 형성된 것도 아니었잖아. 하지만 매덕스는 제니스의 말대로 그냥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었다. 내가 그 애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매덕스는 그 이유를 알 거라는, 그날 내게 너무나 분명해진 사실을 이해할 거라는 기분이 들었다. 참담한 8개월의 시간이 지나갔고 나는 미녀와 야수 표를 사면서도 매덕스와 같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여겼다. 펠컨 아카데미에서는 계속 문제가 점점 커져갔으며 매덕스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매번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 애는 메리 로건의 근사한 몽블랑 만년필을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저 더 자세하게 보려고 집어들었다가 실수로 자기 가방에 집어넣고 말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실 가방이 비슷하게 생겼고 학교 식당에 나란히 놓여있지 않았던가? 길브레스 선생의 역사 시험 답안지를 손에 넣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했다. 정말로 그게 선생 주머니에서 떨어졌고
그걸 보고 주워서 즉시 돌려주려 했지만 이미 선생이 복도 저만치 가버려서 나중에 수업 끝나고 줘야겠다는 생각에 치마주머니에 찔러 넣은 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매덕스는 자기에게 닥친 모든 일에 대해 설명을 만들어냈다. 대부분은 그럴싸했고 매덕스 역시 그렇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선 점점 실망이 커져갔다. 그냥 거짓말하고 훔치고 속이기만 한 게 아니었다. 너무나 영리하게 해치워서 그에게서 걸려있는 혐의는 전부 증명할 수 없게 되었다. 정말로 교사가 답안지를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나머지도. 그 아이의 변명을 듣자니 나는 바보 김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나도 김펠처럼 한없이 눈을 감아주고 있었던 걸까? 마을 사람들이 김펠을 조롱했듯이 매덕수도 속으로는 나를 잔인하게 비웃고 있었을까? 매표소 줄에 서 있는 동안 나는 그런 식으로 혹독하게 매덕스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었다. 게다가 다른 문제도 있었다. 매덕스와 라나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때 두 소녀가 같이 쓰기에 충분했던 넓은 방은 서로의 불만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용광로가 되어갔다. 물건을 어디 둘지에 대해 말다툼이 벌어졌고 특히 바닥에 널브러진 속옷과 과자 부스러기, 빈 병들이 문제였다. 라나는 깔끔을 떨었고 매덕스는 게으름을 부렸다. 나는 라나의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를, 매덕스의 시무룩함을 그저 견디면서 간섭하는 것은 사양했다. 둘이 해결해. 한 번은 그렇게 쏘아붙였고 바로 그러기를 기대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우리 집이 폭력으로 뒤흔들렸다. 라나와 매덕스 사이에 오랫동안 쌓인 적이가 그 따기 한 대로 정점에 다다랐다. 고함 소리는 아침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아기 어린 속삭임으로 바뀌었고 내가 못 들은 척 무시해온 작은 빈정거림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약한 입씨름이 되어 백소 소음처럼 깔렸다. 매덕스가 라나의 머리를 칭찬하거나 라나가 매덕스를 언니로 여기는 척이나마 했던 시절은 가버렸다. 그러나 많은 면에서 제니스가 가끔 지적했듯이 둘은 딱 자매들처럼 굴고 있었다. 아내는 자기 언니와 결코 잘 지내지 못했고 나는 다른 수많은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화기애애한 가정을 원했고 매덕스와 라나의 관계가 화기애애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내 마음을 욱신욱신 아프게 했다. 솔직히 그날 표 사는 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매덕스와 라나 사이에 갈등의 순교자가 된 기분이었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남의 자식을 거두었는데 수고했다고 격려를 받기는커녕 매일같이 폭풍이 집안을 뒤집어 놓다니. 그리고 바로 전날 밤 마침내 폭력 행위까지 벌어지지 않았던가? 그 철석 소리를 듣지 못했더라면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를 뻔했다. 하지만 그걸 듣자마자 둘 사이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싹 사라졌다. 아이들의 방문은 열려 있었다. 매덕스는 자기 침대에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있었고 라나는 베개에 얼굴을 퍼묻고 엎드려 있었다. 라나가 얼굴을 들었을 때 나는 매덕스의 손이 그의 왼뺨에 남긴 새빨간 자국을 보았다. 무슨 일이야? 나는 문간에 선 채 물었다. 둘 다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말하기 전까지는 난 안 나간다. 나는 말했다. 나는 라나의 침대에 가서 앉아 손자국을 더 잘 보려고 아이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런 다음 발끈해서 매덕스를 노려보았다. 이 집에서는 서로 때리지 않아. 나는 쏘아붙였다. 알겠어? 매덕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때리지 않는다고! 나는 외쳤다. 매덕스는 뭐라 중얼거렸지만 나는 알아듣지 못했다. 그 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를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무슨 이유에서든 안 돼! 나는 성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애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는 몽땅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 애는 나직이 말했다. 돌연 나는 무엇 하나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 아이의 눈물도 희미하게 남아 사과의 울음을 담고 있는 흐느끼는 자책도. 아니, 넌 나를 내내 속여왔어. 나는 결론지었다. 그 음울한 깨달음과 함께 불현듯 그 아이에 대한 모든 비난이 사실이고 그 애의 설명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 아이는 사기꾼이 표적을 갖고 놀듯이 나를 놀렸다. 나는 정말 머저리였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애를 돌려보내지 않을 참이었다. 매덕스를 도울 방법이 분명 있을 터였다. 게다가 시간은 많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기로 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또 다른 기회를 주기로, 상냥함과 친절,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뭔가를 함께 해보기로. 그때 미녀와 야수를 떠올린 것이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는 라나가 이미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격식을 갖춘 차림에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라나의 인생은 아주 잘 되어가고 있었다. 좋은 직업,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착한 어린 아이들 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라나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고 나는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다. 언니만 제외하고. 그 생각에 즉시 매덕스가 그 애를 우리 집에서 내보낸 것이 얼마나 옳은 결정이었는지가 떠올랐다. 나는 물론 매덕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꺼내지 않았고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잡담을 했다. 일은 어떤지, 아이들은 어찌 지내는지, 그리고 이런저런 계획들. 식후 커피를 주문하고 나서 라나가 말했다. 요즘 매덕스 생각하신다고 엄마가 그러던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다. 저도요. 라나가 말했다. 특히 그날. 미녀와 야수 보러 간 날? 내가 물었다. 라나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다. 그날이 뭐가 특별했죠?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어떤 날 말이냐? 매덕스가 제 뺨을 때린 날이요. 아, 나는 말했다. 그날 사실은 제가 매덕스를 화나게 했어요. 라나가 말했다. 전 그냥 어린애였고 애들은 잔인해질 수 있는 법이잖아요. 요즘 우리 애들이 딱 그래서 서로 하는 말이. 주저주저 나는 물었다. 그럼 네가 뭐라고 했는데? 널 아무도 원하지 않아서 여기 있는 거라고요. 라나가 말했다. 너희 엄마도 널 원하지 않았고 너희 오빠도 널 원하지 않았고 우리 아빠도 널 원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잠시 있다 덧붙였다. 그래서 절 때린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오래전에 사라진 손자국을 어루만졌다. 맞을만 했죠. 나는 라나가 매덕스를 돌려보낸 내 결정을 자기 탓으로 여기나 싶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라나가 한 말은 그 결정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잘못은 늘 매덕스에게 있었다. 매덕스는 보내야 했어.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매덕스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확신하게 만든 지하철역에서 본 아기가 아직도 경악스러웠다. 돌아보면 가장 희한한 것은 그 끔찍한 순간 직전의 다정함이었다. 미녀와 야수가 감동적인 결말에 이르고 우리는 극장을 나서는 관객들의 물결에 합류했다. 라나는 내 오른쪽, 매덕스는 내 왼쪽. 정문으로 가는 길에 라나가 갑자기 공연 기념품을 파는 곳으로 돌진했다. 매덕스는 그냥 내 옆에 있었다. 정말 좋았어요. 그 애는 나직이 말하고 내 손을 가져다가 가만히 쥐었다. 고맙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 애를 향한 마음이 누그러졌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잘 될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나는 들뜬 마음으로 카운터에 다가가 냉장고 자석 2개를 샀다. 하나는 티저스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듯한 라나에게, 다른 하나는 매덕스에게 주었다. 고맙습니다. 그 애는 가만히 말했다. 영원히 간직할게요. 매덕스는 극장을 나서는 부부에게로 돌아섰다. 그들은 어린 여자의 손을 각자 하나씩 잡고 있었다. 좋겠다. 그 애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외동이면. 그때쯤 라나는 극장 정문까지 가 있었다. 제이크스에 가면 안 돼요, 아빠? 우리가 오자 라나가 물었다.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제이크스는 우리가 시내에 나올 때 이따금 가곤 하는 피자 가게였다. 나는 매덕스를 쳐다보고는 밝게 물었다. 제이크스 괜찮아? 그 아이는 그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지하철역은 겨우 몇 블록 떨어져 있었다. 우리는 타임스코어의 인파 사이를 걸어갔다. 범죄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부류와 정신없는 관광객들이 뒤섞이는 시간대였다. 지하철에서도 역에서 나와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라나와 매덕스는 내 양옆에 있었다. 식사 중에 라나는 발랄하게 미녀와 야수에 대해 이야기했고 매덕스는 조용히 자기 몫의 피자와 음료수를 천천히 먹었다. 그 아이의 눈길은 묘하게 내면으로 향하는 것 같았고 무슨 계획을 꾸미는 사람처럼 강렬했다. 식사는 30분 만에 끝났다. 식당이 워싱턴 스퀘어 근처라 집에 가기 전에 우리는 잠깐 공원을 산책했다. 아치 아래를 지나갈 때 라나는 잠깐 올려다보았으나 매덕스는 아까 내가 알아챘던 그 내면을 향한 강렬한 시선으로 곧장 앞을 응시했다. 괜찮니?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나는 물었다. 그 애는 또 한 번 다정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네, 괜찮아요. 우리는 한 명씩 개찰구를 통과해 지하철 플랫폼으로 향하는 긴 내리막길로 향했다. 반쯤 내려갔을 때 열차가 다가오는 아득한 굉음이 들렸다. 가자, 얘들아. 나는 그렇게 말하고 본능적으로 돌진했다. 플랫폼에서 뒤를 돌아보고서야 내가 너무 빨리 뛰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열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어두운 터널 속에서 불빛이 뿜어져 나왔다. 라나와 매덕스는 10m쯤 뒤에서 뛰어오고 있었다. 라나는 플랫폼 가장자리 쪽에서, 매덕스는 그 바로 왼쪽에서, 나는 열차를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쳐다보았고 갑자기 매덕스가 어깨 너머를 흘끗 돌아보는 것을 보았다. 터널에서 나오는 기차를 본 것이 틀림없었다. 바로 그 순간 다시 앞을 향한 매덕스가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라나와 슬쩍 어깨를 부딪혔다. 라나는 선로 쪽으로 잠깐 비틀했다가 다시 균형을 찾았다. 마치 기적처럼.
머릿속에서 매덕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외동이면. 한때 사리의 표적이었던 소녀는 이제 자식들을 둔 어른이 되었다. 테이블 맞은편을 쳐다보기만 해도 매덕스를 보낸 것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라나가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물론 다른 아이들도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만 그 지하철역에서의 일로 나는 매덕스 역시 그러한 악을 저지르고도 남을 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애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인정사정 없이 그걸 이루려고 들었다. 또 그런 시도를 할지 알 방법은 없었지만 나로서는 감수할 수 없는 위험이었다. 그 희생자는 바로 내 딸이었을 거니까. 매덕스는 보내야 했어. 나는 되풀이해 말했다. 라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아빠가 매덕스를 공항에 데려간 날 기억나요? 그녀가 말했다. 비가 왔었죠? 매덕스는 남부에서 가져온 그 작고 초라한 레인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다. 기억나요, 아빠? 그 후드 달린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코트를 입으면 더욱 사악해 보였지. 나는 덤덤히 말했다. 라나는 나를 의아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사악해요? 저라면 매덕스를 묘사할 때 그런 단어는 안 쓸 것 같은데. 너라면 어떤 단어를 쓸 건데? 나는 물었다. 망가진. 라나가 대답했다. 전 매덕스가 삶에 의해 망가졌다고 하겠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매덕스 자신이 망가뜨린 부분도 있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 애가 펠컨 아카데미에서 훔친 답안지 말이다. 반 아이가 봤잖아. 제시 트레일러요? 라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걔 얼마 전에 체포됐어요. 탈세하다가. 그녀는 커피를 홀짝였다. 제시는 아첨꾼의 고자질쟁이였어요. 교장 선생님 눈에 들기 위해서라면 뭐든 했거든요.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그럼 매덕스에 대해서 거짓말이라도 했단 거냐? 누구에 대해서든 거짓말하고도 남죠. 라나가 말했다. 그러고는 그 대답에 내가 심란해하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럼 그 애가 매덕스에 대해 거짓말을 한 거야? 라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전 몰라요. 그녀는 극장 밖에 서 있는 여자의 둘을 쳐다보았다. 그나저나 걔 사과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매덕스 말이에요. 저 뺨 때린 거. 말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한 행동이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무슨 행동? 나는 물었다. 슬쩍 밀치는 거요. 미안하다고 다시 자매로 지내자고 말하는 우리 사이의 방식이었거든요. 왜 아빠 제이크스에서 피자 먹은 다음에 지하철역에서요. 열차가 와서 막 달렸잖아요. 그때 매덕스가 우리가 놀 때 짓는 노려보는 표정을 짓더니 저를 슬쩍 밀치더라고요. 그게 걔 나름의 표현이었어요. 때려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내가 그런 말해서 미안해 한다는 거 안다고. 그녀는 나를 부드럽게 쳐다보았다. 우리들 다 미안해 하고 있었으니까 괜찮아질 거였어요. 그 말을 하고 라나는 커피를 비웠다. 아무튼 매덕스가 그렇게 된 건 정말 슬프네요. 그녀는 냅킨을 접어 얌전하게 접시 옆에 놓았다. 우리를 떠난 이후로 균형을 찾지 못한 게.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에 파묻혔고. 어둠 속에 말이지. 나는 나직이 따라 말했다. 잠시 후 우리는 헤어졌다.
라나는 남편과 아이들에게로 나는 제니스가 여행을 가서 며칠간 혼자 지낼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 며칠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발코니에서 헬스 키친 거리를 내려다보며 보냈고 내 관심은 늘 신나게 타임스코어에 반짝이는 불빛으로 향하는 가족들에게로 향했다. 미로 같은 인파 사이를 헤치며 나아가는 부모들과 아이들. 그 조그만 얼굴들마다 매덕스를 보았고 내 손에 쥐었던 그 작은 손의 여린 감촉을 냉장고 자석을 받고 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던 조용한 목소리를 기억했다. 우리 삶에서 완전히 쫓겨나기 전에 본 마지막 친절의 증거였던 그 자석을 매덕스는 내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 애가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이었을까? 나는 모른다. 그날 나나를 슬쩍 밀치던 그의 행동을 내가 완전히 오해한 걸까? 그것 역시 나는 모른다. 시간이 지난 뒤에 아이들이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은 어른들이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으니까. 혹은 어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어쩌면 그 애는 애초에 그렇게 살게끔 그 암울하고 불 꺼진 곳에서 죽게끔 운명 지어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 아닐지도 나는 알 수 없다. 내가 아는 건 단 한 가지다. 내게 있어, 그리고 모든 부모에게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란 그저 어둠 속을 더듬어 나아가는 것뿐임을.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한 가지 간단한 진실을 증명합니다. 기억은 끔찍한 증인이고 죄책감은 과거를 다시 쓰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진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딸은 매독스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았을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것은 둘 다 옳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도 과연 얼마만큼의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선택이 단지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생각하는 이야기진 않나요? 그렇게 본다면 저도 그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 등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쪽의 이야기를 만들고 믿고 전달하진 않나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당시에는 옳은 결정인 듯 했지만 지금은 와, 정말 멍청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 때 머리를 스스로 깎는 일이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낀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멍청한 짓, 글쎄 제 머리를 다 망쳐버렸죠. 아니면 어떤 일에 극적으로 과잉 반응을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뒤돌아보며 그래, 내가 문제였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